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개건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당정청의 의견 일치가 안 되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선긋기에 나서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린벨트 보존에 대해서는 사실 당정 간에 어느 정도 공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급등과 서울 지역의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민심과 여론이 있다 보니까 당정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했던 찰나에 나왔던 혼선이라고 보이고요. 어제 총리께서 발언에서 어느 정도 고민 중인 상황이다 정리해 주셨고, 오늘 대통령께서 시장에 잘못된 사인 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수가 그린벨트 보존을 원했던 어떤 민심을 반영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대응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당정이 지난주에는 합의를 해서 해제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청와대가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집권 세력의 정책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했어요. 헷갈려하고, 이거 그린벨트 해제되는 거야? 해제되지 않는 거야?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집권 세력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나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 그린벨트 해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전국이 투기판이 된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문제는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불을 붙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정말 부적절한 얘기를 했어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검찰과 법무행정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개인의 SNS에다가 그런 그린벨트 문제를 합니까? 장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것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해야죠.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장관들이 다 밝히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잘해야 된다, 검찰 수사 지휘 잘해야 된다, 검찰 개혁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SNS에다 올려보세요. 이게 과연 국무위원 장관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한 것인지 우리가 다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부적절한 모습 때문에 여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줬다. 대통령께서 빨리 바로 자리를 잡으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국민 10명 중에 10명은 그린벨트 해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봤을 때 국민들도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공급 확대의 방안이라는 거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또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공급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예, 그린벨트 보존에 대한 큰 가치는 인정하되 각각 서울 지역에 아주 예외적으로 자연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린벨트 지역은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크게 높이고, 다만 그것이 투기꾼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개발한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현재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7월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양도소득세율, 그다음에 취득세율 인상안이 하루속히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면 시장의 안정은 일정 부분 빨리 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유인즉슨 돌이켜보건대 올 초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간 데 원인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기업으로 가야 될 투자 자금들, 풍부한 유동성이 안정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 몰린 측면도 있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21대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 못 처리됐던 종부세율 인상안 등의 부동산 규제 법안들이 통과될 걸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시장이 정부 대책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린벨트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용적률의 상향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 여의도에 50년 된 아파트, 녹물만 나오고 지금 정말 허름하고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위험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무능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고장 내놓은 게 세금 올려가지고 이거 집 가진 사람들 돈 못 벌게 해야 돼. 이런 접근 방법과 그러면은 군부대 시설에다가 좀 토지를 좀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할까라고 했다가 그 비판받으니까요. 또 이제 그린벨트 풀어볼까?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고밀도 제한 이 부분도 좀 수정해야 되나? 이런 식의 뒤죽박죽 엉망진창 얘기를 그냥 조율되지 않고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일관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개정안 통과돼도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인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념과 고집과 구호만으로 집값 잡을 수가 없으니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내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고밀도 제한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이제 청와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동산 상승이 구조적의 원인이라고 봤던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해서 미완에 완성으로 된 행정수도 일부 기능이 넘어간 거에서 이번에야말로 21대 국회가 개헌을 전제로 한, 왜냐하면 그것이 헌법재판소 위헌이 났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고서는 청와대나 국회 이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번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초창기로 보이고요. 공급 확대 부분에서 우리 장 소장님께서 뼈아픈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와 전 박원순시장 때 서울시정은 임대주택을 좀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좀 더 중산층과 서민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이지만 아주 우수하고 아담하지만 괜찮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거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했지만 지금 보아서는 내 집만을 원하는 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공급 확대하기 위해서 고밀도를 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는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그럼 위헌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고장 내놓는다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 행정부도 무능력하고 집권당인 민주당도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랑 국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의 집값이 올랐습니까? 청와대랑 국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이런 접근 방법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요, 무학대사가 한양에다가 수도를 정한 그 무학대사 탓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학대사가. 한양을 왜 그러면은 왜 여기 서울 지역 여기다 왜 한양을 도읍을 합니까? 정합니까? 그렇게 과거 탓 남 탓하지 말고요. 정말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왜 그렇게 부동산 문제가 안정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그때의 정책들을 좀 검토해보고 반면교사 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본인들의 고집과 신념만으로 집값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야당 얘기도 들을 건 들어야죠. 그래서 집값 잡아서 국민들, 서민들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한층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부정평가가 이제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사실 총선 때는 양당 지지층들이 결집하거든요. 근데 선거 이후에 여당에서 계속되는 악재들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수치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집권 4년 차에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남은 2년 가까이의 정권을 잘 국민에게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분발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만 기대하지 않고 21대 국회 이제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장 소장님께서 행정수도 이전 또는 뭐 청와대 국회 이전에 대해서
과거타, 뭐 의미 없다고 하지만 21대 국회를 처음 개원하는 입장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였고요.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청와대, 국회 이전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아젠다를 제시한 거거든요.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비록 집권 후반기이지만 국회 다수당이 또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해야 될 일들은 또 속도감을 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좀 받아들였고요. 어쨌든 정부 특히 여당의 분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집권 세력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우리 30대, 그다음에 여성층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 윤미향 사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 그리고 이번에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상식에 맞는 판단을 안 했어요. 고작 한 거는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기자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정책의 실패보다 본인들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공정, 정의, 약자라는 자신들의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잃어버렸다. 내던져버렸다.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 편 챙기기, 억지, 오만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집권당이 처음 총선에서 이겼을 때 겸손하자고 했지만 겸손이라고 단어를 쓰고 오만과 독선 같은 행동만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지율이 반등하는 그러한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은 2년을 좀 전국을 잘 이끌어 가려면은 이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반등을 해 나가려는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텐데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뚜렷한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부동산 관련된 정부 대책이 입법화가 된다면 일정 시간을 두고 반드시 부동산은 자리 잡힐 것이다. 네. 게다가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잘못했던, 좀 부족했다고 보였던 서울 지역 내 공급 확대도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정책이 좀 환경이 좋아진다면 반등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어쨌든 장기 추세 봤을 때는 예. 대한민국 여러 가지 소득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특히 서울 지역, 특히 뭐 가장 잘 살기 좋다는 강남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쭉 같은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근에 반등한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고 그에 따른 시장의 과열 및 전셋값 상승으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세 정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정부 안은 대한민국 1%의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과세율을 높인 거고 특히 0.4%에 해당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예. 취득세 인상을 검토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딱 핵심을 찝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정책만으로 반등할 수 있다?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집권 세력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부동산으로, 집으로 돈 버는 사람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데리고 있는 비서실장이 어쨌든 반포에 집 팔아서 10억 이상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말씀과 다른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야당 시절부터 지켜왔던 공정, 정의, 약자를 위한 삶,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지율 떨어진다. 정책으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한다. 다른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통합당은 현재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만히 있는 게 대응을 잘하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것. 통합당은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통합당이 할 일은 어떠한 정책과 뭐 정쟁을 함으로써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존재감이 좀 미약하더라도 네. 비호감도를 낮추는 그러한 처신을 하는 것이 지금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한번 행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고 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정치고 부활했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야 정치인 이재명이 돌아왔다라고 보입니다. 연일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침체되어 있는 민주당 분위기, 특히 전당대 앞둔 상태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 정치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말에도 발언 하나하나가 속보로 전해지는 걸 보면서 영향력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달라졌죠.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에 대선 후보 지지율 2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한 정말 중요한 분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건데 저는 이재명 지사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 저런 국가적인 정치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내는 것은 뭐 대권 후보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가 있지만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형님과 내가 지금 함께 인사드립니다. 라든지 선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흑수저로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이런 감성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다음번에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이것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득표 전략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여당의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번 화면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몇 달째 이낙연 의원이 1위를 고수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여전히 1위이긴 한데 오차 범위 내로까지 지금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범위를 좁힌 상황이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탄력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렇게 반등하는 거는 일부 이해가 되고요. 예.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도 여전히 1등을 유지하면서 남도 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조사에서 지금 한 가지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대선 후보를 전체 이렇게 저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내년 대선까지 그 지지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50%가 그렇게 했다. 하지만 43%는 아닐 수 있다. 예. 라고 여전히 유동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마다 충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려 74%가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55%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66%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성도 측면에서는 도리어 이낙연 총리가 우리 일반적 생각보다는 이재명 지사보다도 현재로서는 충성도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거는 호남 쪽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또 좀 맞지 않는 또 전망을 네. 한번 해보면 몇 달 있다가 빠르면 다음 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달 안으로 이재명 지사가 역전하는 이재명 지사가 1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낙연 우리 의원께서 상당히 이게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는 신중하고 되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점잖고 저 사람 지도자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기 대권을 노리는 분 아닙니까? 각종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발표해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 어떡합니까? 지도자는요, 결정해주고 판단해줘야 되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기 때문에 총선 후에 40% 지지율에서 지금 20% 초반까지 내려왔다. 그 탓은 오로지 이낙연 후보 탓이다. 이재명 지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낙연 후보가 못해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근접해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러한 태도로 간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을 역전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역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래도 이낙연 지사가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좀 현안에 대해서 대처가 굼뜨고 둔감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다음 달에 역전할 것이라는 우리 장 소장님의 예측과 반대로 예측합니다. 이낙연 예.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순위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부동의 1위를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본인의 그동안 이렇게 지적받았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결단하는 자리인 당 대표 자리를 정말 8개월짜리지만 책임감을 갖고 맡겠다고 도전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분이 잘할 건가에 대한 쭉 보고 있는 여론이 있어서 분명히 당대표 선거 결과가 만약
현재 예측대로 이낙연 후보가 대표가 됐고 또 일정 부분 당대표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렇게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빨리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를 돌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전 도리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2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나 그거에 따라서 도리어 판이 한번 흔들리지 현재의 격차를 가지고 1등, 2등은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전망해 봅니다. 제가 두 분의 전망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8월 전당대회에도 역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이낙연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밀린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와 이재명 지사가 연대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연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김부겸 후보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당권 아니면 대권입니다. 근데 예. 당권은 이번에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인데 그러면 대권 후보를 가야 되잖아요.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연대를 합니까? 이재명 지사조차도 김부겸 의원하고 연대 안 할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번에 당권에서 김부겸 의원을 미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과 친문 세력의 반감을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조용하게 보낼 것이다. 그런 연대 만나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지지하는 거다라고 김부겸은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권 이번에 전당대회 문제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대는 그렇게 오픈돼서 다시 않을 거고요. 예. 특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젠가 그 경상북도 무소속 안동시장을 민당 영입하는 그런 성과를 보임으로써 영남 교두보 확보, 자기만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 나갈 거고요. 이재명 지사도 뭐 최근 들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발언이 나오지만 다소 이제 조금 조용하게 도정에 전념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김부겸, 이재명 연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4월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보시는 두 번째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정치적으로 예, 예. 하면 저는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나 겨우 규정 바꾸고 그건 당연히 내부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에게 정말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역시나 좀 선명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성급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당대 시즌이거든요. 8월 29일 날 당 대표가 선출되고 또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됩니다. 예. 오늘 내일 등록이고 예전에 예상과 달리 한 10명 정도가 출마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최고위원으로. 그래서 남대로 전당대가 어느 정도 흥행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 그것도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유력한 대권 후보이자 경기도지사가 너무 빨리 발언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성급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전 저런 모습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원 96조 2항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본인들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원대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자라는 저런 모습이야말로 지도자가 할 모습이지 김부겸 의원처럼 아니 우리가 당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물어서 다시 한번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진 않지만 저런 선명성 있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호감을 사고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마이너스 포인트도 있어요. 저런 모습은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 세력으로부터 상당히 공격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의 목소리랑 다른 목소리를 내네? 아니 저 사람은 우리 당의 입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에게 좀 마음을 얻기 위한 저런 얘기를 하네? 아,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당내에서는 배척받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달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속도 조절을 해 나가고 정책적인 분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요. 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이재명은 죽어도 안 돼. 차라리 야당하고 말겠어. 이런 식의 극단적인 감정적인 대립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미 당내에서 물론 계파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잖아요. 앞서서도.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나중에 대선 주자로 나서려면 당내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의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뭔가 계산하지 않고 메시지를 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장성희 민주당이 좀 당원 갖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말씀하시죠. 박원순 시장께서 극단 선택으로 이렇게 서울시장 자리가 비어서 보궐선거를 치러진 부분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현재 피해자만의 진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또 피해자 보호 가장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 유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궐선거에 서울시장의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성급하죠. 서울시는요. 다른 지방자치제보다 먼저 항진적 있고 민주당은 공당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그동안 10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여론도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다음 지도부가 그 당시 여론과 함께 고민해서 후보를 낼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 자꾸만 박원순 시장의 어떠한 이러한 상황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성추행이 확정된 듯한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통합당의 공세 부분에선 매우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의 약속과 입장을 바꾸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원, 우리 국민들이 그 당원 만들려고 안 했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었잖아요. 성범죄 의혹,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대한 잘못 아닙니까? 그것이 부정부패 아닙니까?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적을 하는 거고 출마시키는 것은 다 본인들의 문제죠. 출마시켜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선택의 몫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집권당은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야,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반성해. 너는 어떠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 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너는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까? 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는 잘못했다. 성범죄 의혹 받는 것만으로도 잘못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집권당이 져야 한다라고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동의를. 네. 오늘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네네.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터넷상 돌아다니고 있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사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피해자도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에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검찰 조사 진행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 측이 어서 빨리 좀 감정을 정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실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 두 사람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밝히는 과정 속에서 용기 있게 나서야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 2차 피해라든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개관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